2019년 9월 13일 새벽, 아르헨티나의 남서부 지방 느쿠엔에서 18세의 로라 로페스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몰래 나왔다가 실종되었습니다. 실종 신고 후에도 신속한 수색이 진행되었지만 어떠한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2일 후 하천에서 떠내려오는 시신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신이 실종된 소녀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은폐된 미스터리 사건의 일부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2019년 9월 15일 일요일, 아르헨티나 어부 2명이 리마이 강에서 낚시를 하다가 자신들을 향해 떠오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접근하자 두 사람은 놀라게 되었는데 그것이 사람의 손발 일부임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고 피해자의 정체성에 대해 확신이 없어서 지역 주변을 계속해서 수색했습니다.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파도 막힌 해안가 근처에서 다른 몸의 일부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개인 물품이 담긴 찢어진 천 가방과 강바닥에 묻힌 피가 묻은 칼을 발견했습니다. 총 8조각의 매우 파괴된 사람의 시신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젊은 여성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물에 잠겨 있어서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체 검시 결과 그 여성의 사망 원인은 중추신경계 출혈로 인한 뇌부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여성은 극심한 학대를 당했으며 죽기 전 성폭행을 당했으며 갈비뼈와 이가 모두 부러졌습니다. 손목 주변에 멍과 온몸에 흉터가 있어서 자신을 방어하려 했으나 가해자가 너무 강했습니다. 의사들은 피해자가 머리를 다쳤지만 여전히 생존하고 있었으며 2에서 4시간 동안 고통을 견뎌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즉시 병원에 이송되었다면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은 이전에 신고된 로라 로페스의 실종 사건에 주목하여 그녀의 가족과 접촉하여 검증했습니다. 예상대로 그 강에서 발견된 시신은 정확히 2001년생 불운한 소녀 로라의 것이었습니다. 로라가 태어난 시점에서 그녀의 쌍둥이 자매인 다마루스와 멜리사는 이미 18살이었고 그들의 부모는 이미 40대를 넘었습니다. 로라의 어머니는 그녀가 3살 때 사망하여 가족의 짐을 남긴 채 그녀의 아버지에게 맡겼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우울증에 빠져 술을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라에 대한 모든 걱정은 그녀의 두 언니 어깨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여동생을 키우기 위해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빠르게 성장해야 했습니다. 로라는 열린 아이로 자라며 매우 친근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성격을 가졌습니다. 17세 때 로라는 아버지와 언니 가족과 함께 살았으며 자주 자신의 조카들을 돌보고 과제를 도와주며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9월 12일 로라의 가까운 친구가 밤 9시쯤 차를 마시러 오라고 초대하자 그녀는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멜리사는 로라가 전화를 하며 몇몇 친구들과 얘기하고 있는 걸 확인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일을 준비하려고 할 때도 여전히 여동생이 아침을 먹으러 내려오지 않았고 방 안에 로라도 없었습니다. 점심때까지 멜리사는 여동생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데모리스를 경찰서에 불러 형사에게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검색 작업을 시작할 것을 말렸지만 두 자매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로라의 친구들과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로라에 대한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토요일까지 로라의 실종자 파일이 승인되고 경찰이 수색에 참여하기 시작했지만 강에서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소녀의 친구와 지인을 모두 조사했지만 피해자 명단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형사들이 로라의 휴대폰에서 데이터를 복구한 후 상황은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날 새벽 3시쯤 로라의 집 근처에 살던 알프레도 에밀리오 에스코바르 28세라는 남자가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 그녀를 만나자고 했다. 알프레도는
사냥과 낚시에 대한 열정을 지닌 기계공입니다. 그는 또한 파티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종종 술을 마시고 파티에 참석하고 불법 약물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매우 화를 잘 내고 폭력적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고 있었지만 나이 차이와 관심사가 달라 거의 소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아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라우라는 여전히 때때로 알프레도를 만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알프레도는 오전 3시 16분, 3시 20분, 3시 36분에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했다. 5시쯤에 알프레도가 라우라를 데리러 와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라우라의 휴대전화는 신호가 끊겼고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프레도도 다음날 오후 11시 5분까지 휴대폰을 꺼두었다. 보안 카메라의 이미지는 수사관의 이론을 확인했으며 알프레도의 트럭은 실제로 라우라의 집으로 향한 다음 반대 방향으로 갔다. 다음날 알프레도의 휴대폰 연결이 끊어져 남성의 활동을 추적하기 어려웠지만 그의 차가 보안 카메라에 포착됐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리마이강 위의 다리로 차를 몰고 갔다가 카메라가 없는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피해자의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토막낸 뒤 증거물을 폐기한 시점으로 추정하고 있다. 알프레도는 이전에도 경찰에 체포됐지만 주로 금지 약물 사용과 싸움 등 경미한 범죄로 체포됐다. 그러나 약 1년 전쯤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경찰차와 충돌한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알프레도는 감옥에 갇혔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건은 보류되었고 그에게는 소액의 벌금만 부과되었습니다. 알프레도는 몇 년 전과 마찬가지로 고의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처벌을 면했고 미성년자에게 금지 약물을 판매한 사건도 종결됐다. 알프레도가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운이 좋거나 그의 뒤에 그를 보호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9월 17일 경찰이 알프레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침 시간에 맞춰 알프레도의 가족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트럭에 물건을 싣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도 알프레도는 체포되는데 저항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알프레도의 얼굴은 극도로 걱정스러워서 즉시 변호사를 요청했습니다. 알프레도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몸은 온통 긁힌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고 마치 누군가를 때린 것처럼 손가락 관절이 부어올랐다. DNA 검사 결과 로라의 손톱 밑에 생체액과 조직 입자가 알프레도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침실을 수색하는 동안 경찰은 로라의 지문과 콘택트 렌즈뿐만 아니라 많은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을 기다리고 있는 가장 끔찍한 발견은 범인이 피해자의 시신을 절단한 집 뒤의 창고였습니다. 사방에 피가 묻어 있었고 출입문에서부터 땅바닥에 끌려간 흔적도 있었다.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알프레도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단호히 부인했지만 형사들은 그 운명적인 밤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재현했습니다. 알프레도는 라우라의 소셜 네트워킹 페이지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산책을 초대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라우라는 망설였지만 그는 끈질기게 그녀에게 2번 더 전화를 걸었고 그녀를 데리러 그녀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알프레도는 그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그녀를 성희롱하기 시작했으며 라우라가 거절하자 그는 즉시 화가 나서 그녀를 학대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알프레도는 즉시 로라의 머리를 때려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를 뒤에 있는 창고로 끌고 갔고 라우라는 거의 하루 동안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즉시 큰 칼로 로라의 시신을 절단하여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늦은 아침 알프레도는 트럭에 숨겨둔 시신과 옷, 칼 등을 가져와 리마이강에 던진 뒤 돌아와 방을 청소했다. 그는 창고 청소도 하지 않고 바닥에 모래를 더 뿌렸을 뿐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완전히 침착하고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강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알프레도는 부모를 데리고 도시를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그들은 아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알프레도 에스코바르는 결국 강간, 살인, 사지절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가석방 신청권 없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냉혈한 남자는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일을 반성하지 않고 로라의 가족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